서품 19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을 한번 봉독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혹은 경전을 가르치며 혹은 화두를 들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염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주문을 가르치며 혹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본의가 다른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요. 화두를 늘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하며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거로 처음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불 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지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연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연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력을 얻게 하여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무슨 말인지 분명히 뭐 우리 다들 잘 아시죠. 뭐 그동안에 뭐 하루 이틀 공부해왔던 게 아니니까 내용을 보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다 여기에다가 그냥 뭐 부연 설명에 불과한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수행법이 있고 뭐 불공법이 있고 하여튼 뭐 철학과 사상이 있고 공부하는 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시대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뭐 이런 모든 거에 따라서 역사와 문화와 같은 모든 거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인류의 존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국 그것이 지향점이 어딘가라고 보면 결국은 대종사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공부는 3대력이다. 이렇게 귀결하는 거예요. 3대력.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에 보면은 그 훈련법에 보면은 이제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이 나오고 뭐 정지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훈련 방법론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훈련 방법론에 제시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해왔던 모든 공부의 총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대종사님이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과거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공부 방법론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신 그런 것은 뭐냐면 대종사께서는 이 3대력이 하나의 마음을 단련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셨기 때문이죠. 대종사님 스타일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님은 버리질 않아요. 못 쓰는 것도 여러분 그런 예화들 보셨어요? 아무리 그 주변에 못 쓰는 거 있어도 그거 안 버리고 놔뒀다가 쓸 때다가 꼭 쓰신다고 했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뭐
당신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다 쓸 때가 다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대종사님의 내적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인류에 존재해왔던 수행 방법론이 대종사님에 이르러서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모두 섭렵돼요. 왜? 본질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요.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 모든 그동안에 존재해왔던 방법론이 대종사님을 통해서 섭렵이 되는, 그러면서 원불교는 우리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정신수양 사리연구 사막, 사리연구 작업지사 사막 그러면 교리적으로 볼 때 교의품에 나와 있는 그 양만 놓고 보면 너무 별거 없어 보여요. 양이 너무 짧아. 사실은 그거 3대력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대단하게 막 몇 년을 소비하면서 이해할 필요도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양이 별로 없어. 사실은. 이야기만 잘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정도의 양인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의편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 방법론이 아니고요. 그 이념적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양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수양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정신수양의 그 이면에 보니까 모든 그 수양 과목이 통일된 이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사리 연구도 들어가 보니까 이무에 사무에 하는 모든 사리 연구력의 집합을 정리해 주신 것이고, 작업지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작업지사 부분에 있어서 사은사요도 결국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사막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3대력의 총체지만 사막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눠서 보자면 작업지사 공부라는 거죠. 작업지사. 자, 과거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종, 또 선종, 또 율종, 대표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왔죠. 교종에서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사리연구 중심의 공부가 되고, 선종에서는 수양력 중심의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종은 작업 취사 공부 중심의 공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각자가 서로 넘나들지 못해요. 교종은 저거 무식한 놈, 선종을 보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러고, 선종은 교종을 보고 저건 핵심을 모르는 놈들이라고, 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애들이라고 그러고, 율종을 보고는, 저런 답답한 인간들이라고 그러고, 율종이 다른 뭐 선종이라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수행자가 아니라고 하지. 그렇게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그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종사님이 볼 때는, 전부 다 3대력인데? 예.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화두를 들고, 화두 공부는 뭐냐면 연구 공부죠. 연구는 뭐냐면, 우리의 그 성품짜리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화두 공부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연불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수양 공부고, 그런 것이지, 거기는 뭐 특별한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 공부만 한다는 사람이 화두만 공부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경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명한 선사들, 다 경전 본 사람들이에요. 경전을 하나도 모르고 화두만 깨친 사람은 6조 해능대사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전 공부를 병행해서 깨치죠. 왜 화두만 봐요? 연구력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정말 좀 깝깝한 일이고, 수양을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대종사님이 볼 때는 그 화두 참고는 연구력이고
그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를 들면은 그 화두 참고하는 것만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화두를 참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화두 참고는 깨치는 걸로 받아들여요. 깨치는 걸로. 화두 참고는. 그런데 그러면 그 수양력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수양력은 화두 참고해서 깨친 걸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화두를 참고해서 그 자리를 자각했어. 그러면 그 자각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양성 공부예요. 그 양성의 방법론으로 또다시 화두 참고가 들어와요. 그게 선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깨치기 전에도 화두를 들어야 되고요. 깨치고 난 이후에도 화두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화두는 뭐냐면 청정한 거예요. 이거. 이목고 했는데 그 이목고의 대상이 뭐냐? 청정한 이 자리가 이거 뭐냐고. 내 얘기를 알아듣고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대화하는 이거 먹고 이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언지를 가만히 그 자리에 연구한다고 그 자리를 다른 잡념 없이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수양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화두라는 것은 그 이목구 화두 하나를 풀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 자리를 자각을 했어.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견성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 나의 심신작용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이 밝아지고 좋아져요. 12회가 밝아져요. 그러면 이게 영구력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마음을 그대로 육군 동작하는 데 써먹어요? 그러면 또 그대로 취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잘 활용하면은 이대로 3대력이 돼요. 그 다음에 경전 공부. 잡념 있으면 경전 공부 못하죠. 그래서 경전을 쭉 읽다가 보면은 마음이 일심이 돼요. 마음에 잡념이 없어요. 잡념 없는 마음으로 경전을 쭉 보다 보니까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 경전을 보는 이 자리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경전을 보다 보니까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 경전을 보는 이것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공부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확실하게 그 현묘한 진리를 화두만 들고 깨치는 게 아니라 이 경전을 보면서 그 자리를 깨쳤다. 깨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 깨친 마음으로 경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순수를 익히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수양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마음을 지키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일상으로 나왔을 때도 유지가 되네. 육군을 쓰는데 그 마음으로 유지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이 실행으로 옮겨지네. 이렇게 되니까 작업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도 3대력이 제대로만 하면 3대력이 다 갖춰져요. 원래 본질이 그거예요. 경전 공부도. 원래 경전 공부도 사리 연구라고 말했지만 사리 연구가 중심이 되는 공부지. 사리 연구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추구하는 바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연부를 한다. 또는 주문을 외운다. 연부라고 주문을 외우는데 정신을 통일하려고 처음에는 했단 말이에요. 삶에 번거하고 잡념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만히 계속 연부라고 주문을 하는 가운데 나무아미 타불이 그 자리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이 연부라는 이 자리가 나무아미 타불 자리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면서 지혜가 밝아져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앉아가지고만 그 연부라고 주문을 했다가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12회가 밝아지네. 마음을 자리를 알고 나니까. 불성을 알고 나니까 그 불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12회가 밝아져. 그러다 보니까 연구력이 좋아졌어요. 그 연구력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을 또 대하다 보니까 취사력이 또 좋아지네. 주문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도 사실 3대력의 집합체예요. 따지고 보면.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세상의 모든 공부의 지향점은 어디였냐. 아무리 어떤 걸 공부를 해도 거기는 3대력의 순환 말고 없어요. 공부를 옳게 했다면. 그게 화두를 드는 공부가 됐든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됐든 연불과 주무, 주성을 가는 공부가 되었든 그 공부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3대력의 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부의 종착점이고 그거 벗어나서 다른 공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3대력이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에 다. 근데 대종사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봐요. 화두는 화두만 봐. 경전은 경전만 봐. 주문은 주문만 봐. 무슨 계율 지키는 데는 계율만 봐. 근데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는 3대력 양성을 하는 그 관점이 안 생겨요. 재밌는 건 뭐냐면 3대력을 양성하는 공부다라고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3대력 양성하는 공부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처음부터 3대력을 양성하는 공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공부를 하면 편벽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튀었느냐, 관점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그 사람의 수행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향점이 어딘 줄 알면 그 도구를 변형해서 또는 활용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 가겠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한계 내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자기가 가진 수행적 도구를 활용한다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대동사님은 근데 사상적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3대력으로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력, 원불교에서 수양력 얘기하면 그 수양력은 영구력과 취사력이 함께 있는 수양력이고 그 다음에 수양력, 영구력 얘기하면 그 영구력은 영구력과 취사력이 함께 있는 영구력이고 취사력 그러면 그 취사력은 수양력과 영구력이 함께 있는 취사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수양, 영구, 취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대력이에요. 소수랑의 세 발처럼 소수랑의 세 발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왜 원불교에서는 사막 수행을 하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수양력이라고 하고, 정신수양, 연불자선을 수양력이라고 하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의 정기일기 사리연구라고 상실일기 주의 조행을 작업시사라고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가? 주체가 무엇인가만 구분한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연불자선은 주체가 뭐냐면은 수양력이 주체가 된다. 주체가. 경전강연 회화 의도 성의 정기일기는 사리연구가 주체가 된다. 상실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가 주체가 된다. 그걸 중심한 공부라는 것만 다르지 3대력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왜? 본질이 그거니까. 그리고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경전을 읽을 때 청정한 이 자리 떠나서 경전을 읽으면 그 경전의 본의가 살아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챙긴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수양력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과 반조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 반조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지 경전의 깊이와 수준도, 읽는 깊이와 수준도 커질 거 아니에요. 작업지사가 기반하지 않고 그 경전의 깊이가 깊어질 리가 없잖아요. 연구력 하나만 놓고, 수양력 하나만 놓고 봅시다. 수양에 대해서 개념이 이해가 없는데 어떤 자리를 수양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수양을 하려고 하면 수양을 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자리를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구력이 없으면 되나요? 또 수양력은 앉아서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든선이란 말이죠. 육군을 작용할 때 그 자리를 운용하고 쓴다는 게 정의행인데 육군을 작용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작업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양력이라는 게 따지고 보니까 3대력 그대로고
작업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계문만 지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계문은 어떻게 해서 지키나요? 잘 알아야죠. 뭐가 정이고 불이고 하는지를. 어떤 게 시비에 옳은지를. 그리고 그거 지킬 때 마음 안 끌려요? 하기 싫은 거에 끌리고 하고 싶은 거에 끌려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암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작업지사 할 때? 수양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지사가 잘 된다는 건 연구력과 수양력이 기반인 거고, 연구력이 잘 된다는 것도 수양력과 취사가 기반인 거고, 수양이 잘 된다는 것도 연구와 취사가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다만 우리가 구분할 때는 주체가 무엇냐라고 하는 그런 구분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개정의 사막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원불교는요, 정진 수양도 이론상 수양이고, 사리 연구도 이론상 수양, 작업 수사도 이론상 수양이에요. 원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전제를 가지고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는 거고, 원불교는요. 깨달음의 전제를. 그게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과 그다음에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은 종교가 원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전제가 없는 삼대력과 사막과 사은은 그러면 뿌리 없는 근원이 없는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대각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삼대력과 사은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자, 그런데 불가에서 하는 그 개정의 공부는 어떤 거냐면 공부 단계예요, 단계. 우리는 완성을 가지고 수양 연구 취사를 하죠. 완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모시고 수양 연구 취사를 해요. 불가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먼저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을 지키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요함을 익혀야 돼요. 이 고요함도 깨달음이 아니야. 편안한 거예요. 계 지키고 고요해야 되고 잡념이 없고 번뇌가 없이 계속 이제 그 번뇌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혜를 뒤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혜로 가는 공부 단계예요. 정도 지혜로 가는 공부 단계예요. 작업 시사도 지혜로 가는 공부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불안정한 공부예요. 불안정한 공부. 개정해가 다. 제가 본질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그런데 이제 그 불가에서 정말로 또 뭔가 이제 그 수준이 있는 분들이 또 그걸 해석을 하면 다르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원불교의 사막 공부는 처음부터 3대력이 그대로 구현된 그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그게 원불교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지금까지 가장 이제 공부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론상을 전제한 사막, 이론상을 전제한 사은. 이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총소편에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의 전제를 놓쳐버린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론상의 전제를 가지고 사막하고 사은을 해야 되는데 이론상을 향해서 가는 사막 사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론상은 저 앞에 있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저기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이론상을 깨닫고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이후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활용해서 연구하고 수양하고 취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전제를 가진 깨달음 이후 공부가 원불교 공부예요. 처음부터. 왜? 원불교는 선천시대 공부니까요. 깨달음의 전제는 이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론상밖에 없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드러나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서로 바탕되어 있는 이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환히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환히 잘 아시고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자리 떠나서 없잖아요. 모든 일체 중생이 이 자리 떠나서 없잖아요. 이 자리 이 모든 일체 중생의 본성의 자리를 깨닫고 모든 그 성현들의 본래 자리를 깨닫고 쓰는 그 모든 성현들이 쓰는 그 마음 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주 만유가 전부 다 여기에서 근본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이미 그 일원상에 대한 자각이 끝난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원불교 공부는 견성 이후 공부예요. 원래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전을 보더라도 정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총소편에도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시라고 돼 있고 교의편을 들어가도 사흔사 상업팔조 나오기 전에 일원상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맥락을 두고 보고 또 나중에 그 법의 등급을 놓고 볼 때 특시급부터 견성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초견성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교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특신급부터 초견성이에요. 원래. 그래야 그 교리가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는 상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견성이 뭐냐면 항마예요. 우리가 견성 그러면 그것은 초견성하고 중견성, 원래는 항마를 이제 상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항마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 그 항마의 단계에 가기 전에 첫 시작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익숙함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견성을 갖다가 3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견성 그러면 완성을 말해요. 그 마음자리에 주저앉아서 떠나지 않을 때를 견성이라고 말하지만, 첫 인연은 있는 거고, 미숙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견성, 중견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근데 특신급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견성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돼야 이론상을 모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마음 바탕이 청정함이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가지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연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육군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업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가 없는 거예요. 일상이. 이게 그러한 경계가 명확하게 자기 내적으로 구분이 됐을 때, 그때 분명한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분명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처럼 이러한 그 견해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그 일원상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거 불과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공부 방법론을 대했을 때 그게 이제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 한마음짜리 밝히는 것 말고 없구나라고 정리가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말씀의 의도를. 예. 그래서 대종사께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병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당을 지어. 그 중에 한 개, 두 개 집착하고 파당을 지어. 그 방법 틀렸다. 내게 옳다. 화두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종 가면요. 화두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화두로만 깨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식의 태도가 이렇게 편벽된 태도예요. 파당을 짓고 편벽된 태도. 그리고 근데 그러한 게 안타깝게도 원불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 원불교 안에서는 또 뭐 해요? 일상수행요법 안 하면 안 된다. 자선 안 하면 안 된다. 왜 연불 얘기는 안 해?
일기 안 쓰면 안 된다. 일기는 사리연구 공부잖아. 왜 경전일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회화라는 얘기는 왜 안 해? 이렇게 편벽된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이론상을 안 모셔서 그래요. 이론상을 모시면 그런 편벽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공부의 본질이 다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공부가 결국 돌아가야 될 그 지점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상상한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 견해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그런다고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원불교 교도라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불교 교도는 3대력을 원만히 갖춰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지. 원불교 교도는 편벽되면 안 돼요. 특정한 한두 개를 고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죠. 원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열린 신법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수행 방법론이 지향했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걸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서조차 그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방법론 중에서도 가려가지고 특정한 것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지점이 너무 걱정되는 거지. 왜 대종사님의 법을 갖다가 막 진짜로 막 그 100%라면 그 중에 10%, 5% 그거 하나만 꺼내가지고 그게 마치 정수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교단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고 한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종사님의 정신은 제가 마추모스 정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부족한 점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점, 잘 되는 지점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야 돼요. 목적은 3대력이지 방법론을 하냐 안 하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3대력으로 이끌면 되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론 하나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일기 다 내, 막. 일기를 써야 될 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만 받으면 되지. 그걸 왜 모든 전교도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집단 편착심이에요. 이게 집단 편착심. 우리 교단이 가진 집단 편착심이라고.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안에서 파당을 짓고 편벽된 건 없는지. 우리 안에 공부 방법론으로.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구력 얻는 과목을 먼저 정하고 그러니까 번거한 것들은 대종사님은 다 번거한 걸 싫어해요. 대종사님 핵심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번거한 거 싫어해. 그러니까는 경전으로 따지면은 뭐 헤아릴 수도 없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경전 다 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않으세요. 원불 불조의 경에도 딱 몇 가지만 선별해가지고 딱 올려놓으셨잖아요. 선별해가지고 당신이 볼 때 요거 핵심이야 라고 딱 경전에서. 그리고 화두가 얼마나 많아요. 선호록 보세요. 그냥 화두가 그냥 뭐 화두집이 공안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0개만 골랐어. 20개. 그래가지고 요것만 하면 돼. 그 병거한 거 다 할 거 없어. 핵심만 드러나게 공부해라. 핵심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그렇게 그 예를 들면 경전이 막 많으면요. 그 경전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왜? 거기가 규모가 크니까. 역사와 규모가. 그리고 경전에 파묻혀버려요. 그 화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화두 아니면 안 돼.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그 속에 딱 파묻혀 살게 되면 진짜 화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종사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성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딘가에 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가? 진짜 삼재력 공부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 그 편입되어 가지고 편착된 그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경험 안에 갇혀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경험 안에서 깨달음이라고 인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마저 넘어서지 못하면 대종사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다. 대종사님은 그런 거에 어느 거에서 걸리지 않았다. 방법론에는 절대 걸리지 않았다. 핵심만 드러냈다. 핵심만. 그리고 그 모든 경전이 드러나고자 하는 핵심.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연불자선 주문을 단련해서는 정신통이라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여러분 그 연불자선 주문하는데 보통 옛날에 주문할 때 주문은요 여러분 그 수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문은 소원 성취하는 거 소원 성취. 병납격. 연불은 또 왜 있겠어요? 연불도 정신수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연불도 저기 서방정토 극락에 태어나려고 한다거나 병 낫게 한다거나 소원 성취하려고 연불한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그리고 여기 좌선 나왔지만 좌선을 왜 했는데요? 좌선은 수양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좌선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좌선은 수양 공부라고 인식을 안 해.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예, 좌선을 수양 공부라고 돼 있잖아요. 원불교에서는. 근데 옛날에 좌선할 때 그 좌선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였다니까요. 깨달은 자리를 양성하는 공부가 아니라. 근데 재밌게도 지금도 원불교 안에서 좌선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각한 문제지. 왜냐면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하시니까. 깨달으려면 좌선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좌선은 양성 공부니까 양성 전에 경전도 잘 보고 화두 공부도 잘 해서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뚜렷한 경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을 양성하는 거죠. 근데 깨달으려고 좌선을 한다니까. 수십 년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한 발짝도 못 나가. 지금도 원불교 안에서 지금 그런 사람 겁나게 많아요. 좌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대종사님께서 수양 공부라고 말씀하셔도 그 의도를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좌선은 깨닫는 공부 아니에요. 수양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딱 정리를 하잖아요. 연불자선 줌을 단련해서는 정신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했다. 핵심을 그대로 다 드러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좌선을 깨달으려고 좌선하던데? 불교 가니까 전부 다 참선한다고 화두 들고 참선한다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도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재밌지. 깨달으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화두 참고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거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깨닫고 나면 화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화두 공부가 뭐냐면요. 대화예요, 대화. 화두 공부라는 것은 특정한 대화, 깨달음을 유도하는 특정한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화두 공부예요.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간에 문답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자가 물어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스승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이게 화두 공부예요. 그러면 깨닫고 나면 깨달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양성 공부인 거예요. 수양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깨달으려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앉아가지고 단전주 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생깁니까, 그게?
번뇌만 끓여요. 왜? 분별성과 주체심 없는 공지를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번뇌만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번뇌 아니면 잠이요. 그 경지를 모르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양성해야 될 그 마음 자리인지 그걸 모르니까 번뇌 아니면 잠이야. 이걸 수십 년을 해요. 수십 년을 한들 효과 있겠어요? 정말 걱정돼. 열정이, 열정이 그 마치 밑 빠진 독에 열정을 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구멍이 나 있어. 도가지에. 근데 그걸 모르고 노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다가 끝없는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원불교 교무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진짜 마음속에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갈구가 얼마나 크고, 왜냐하면 원불교 교무님들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바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그거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인생이. 일단은 발 디디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깨달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다니까요. 열정은 계속 쏟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열정을.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안타깝고. 대종사께서 너무 쉽게 해놓으셨는데 왜 쉬운 길을 이렇게 바로 못 보고 돌아갈까? 생각해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판타지가 있어. 그것이 환상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자각시켜서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일상으로 확 돌아와서 우리가 일상 육군을 작용하는 이 일상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이후부터 공부 시작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환상을 쫓아요. 수행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환상이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더 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삶을 제가 살아봐서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자기 자학만 남고. 그 다음에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서. 이거 써있죠? 계율, 과보받는 내역, 사은의 도. 단련하여서 사은의 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보은이고 배은인지 이게 사은의 도예요. 보은과 배은의 길, 그것을 갖다 환히 아는 거, 이거 사은의 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단련하여서는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에 과목을 정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3대력의 입장에서 보면 작업 취사 올용 과목이죠. 작업 취사. 정리되세요? 예. 왜냐면 작업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건데 보은이 정이고 배은이 불이니까 보은행을 하고 배은행을 하지 말자. 이 내용이 인과의 과정 속에서 인과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보은과 배은의 과정을 쫙 정리해 놓으신 게 사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은의 보은을 따르면 그게 작업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은은 3대력으로 따지면 작업치사 공부예요. 근데 작업치사 공부라고 또 얘기하면 작업치사에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정신수양 사리 연구가 집약된 작업치사, 정시 연구 사리 연구에 바탕한 작업치사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원불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연구 과목을 단련해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연구 과목은 이무에 사무에라고 하는데, 이는 천조의 대소유,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이해. 그러니까 대소유무에도 걸림없고 12이해에도 걸림이 없는 것, 이게 연구력이죠. 이무에 사무에. 그 다음에 수양 과목을 달리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면 이때 사물에 끌리지 않는다 할 때 그때의 물이라고 하는 거의 대상은 돈과 집과 자동차와 옷과 외모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작용하는 모든 신법에 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탐진치. 여러분들의 수많은 욕망들과
심지어는 옳고 그르다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에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자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 수양 공부.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물질의 세력에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자리를 양성하는. 여러분 이미 물질에 파묻혀 살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끌리지 않는 자리도 같이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파묻혀 사는데 끌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모든 계열과 과법원,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를 얻게 하는. 결국 어떤 게 불의고 어떤 게 정의인지 그걸 잘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취사력인데, 불의하고 정의를 갖다가 잘 분석하려고 하면 실제로 자기가 육군을 써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도 있겠지만, 그 전에 사리연구 공부, 정신수양 공부 안 되면 불의 정의 제대로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신수양 사리연구 연구가 기반된 작업시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리가 어디로 통일이 돼요? 3대력으로 통일된다고요. 그 3대력은 뭐죠? 이론상의 자리를 활용하는 그 마음자리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활용하는 그 한마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대력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교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유교를 보더라도 불교를 보더라도 도교를 보더라도 기타 어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걸 보더라도 이론상에 근본하지 않냐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론상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방법론은 이론상 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3대력을 벗어난 공부는 없구나.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3대력을 벗어난 공부를 추구했다?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구나. 인류에 유익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걸 자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 정도 공부 나누고요. 이제 한마디씩 좀 이야기 좀 나눠보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품 19장 말씀하고 그거하고 이제 뭐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을 것이고 대종사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맥락은 항상 이론상 사안사 상업팔조를 떠나서 사실 없어요. 다 그 맥락 안에서 있는 말씀이고 이제 그 안에서의 다양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이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시를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앞의 전제는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러니까는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것은 그 원불교에서는 항상 전제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전제. 그러니까는 이론상 뺀 공부는 원불교 안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론상의 자각이 그러니까 보통급 들어올 때부터 이론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는 원래.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논의가 무슨 뭐 학마 이상부터 하고 퇴임하신 교무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딱 원불교 들어온 초급 교도들부터 보통급 교도들부터 처음부터 이론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원불교 교리의 기초니까 기초. 그러니까 이론상을 기초로 인식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론상을 결론으로 받아들였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 같은 걸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3대력을 키우고 정진수양을 하고 사리연구하고 작업시설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이론상을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론상이 결론인 것처럼 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모든 거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부터 이론상부터 배워야 되고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예비 교모님들도 처음부터 이론상부터 해야 돼요. 이론상부터.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왜? 기초니까. 이것은 보통급부터 저기 대강 열혈까지 융통되는 기초니까. 이 기초를 알아야 국문을 아는 것과 같고, 기억니은 아는 것과 같고, 목수가, 잣대 먹줄 얻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배우 운전하는 사람이 나침판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뭘 공부를 하냐고, 시작을. 그러니까,
이건 기초라고, 기초.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원불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견성 이야기할 때, 견성 논의할 때, 견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법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요. 중구난방이야. 기초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영어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러시안 말 하고 있고, 저기는 뭐, 프랑스 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요. 그걸 통용되는 기반이 없어, 기반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과 자기 나름대로 경험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의 자리에 기반을, 원래 원점의 자리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맞고 틀리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그냥 무조건 하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경전에 그렇게 대종사께서 중요한 말씀 속에 이론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전제라는 말씀을 그렇게 깔아놔도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옳게 안 받아들여져. 항상 결론인 것처럼 받아들여. 시작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지점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교단적 자각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많이 지금 이제 물론 해석이 명확하고 깔끔하고 이 정합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이론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교단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걸 너무 환상적으로 그냥 막 말놀이로 풀어내고 있고 지금 마음자리를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하죠. 중도라는 게 예를 들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는다. 이게 중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키운 아이가 이겼으면 하는 그 마음을 두고 중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드러나는 그 평등한 마음자리. 이 상황은 이대로 드러나고 이 상황은 이대로 드러나는 그 평등한 마음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도지. 그리고 얘는 이겨서 내가 기뻐. 근데 얘는 져서 또 안타까워. 이 두 마음이 있어야 중도지. 근데 내가 훈련시킨 애가 이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히 사람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나? 그것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예를 들면은, 에휴, 잘 됐어. 저놈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그 진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연민의 마음이 없다든지, 이제 이러면 그건 이제 편벽된 사람이지. 왜냐면 내 입장만 이해하고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한 거잖아. 저 사람도 이기길 바라고 나도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내가 졌어도 나 아플 거잖아. 저 사람이 져서 아픈 건 왜 내가 이해를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도에 안 맞는 거지만 내가 내가 키운 아이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왜 중도에 어긋나. 열심히 응원하는데 어떤 편법을 썼다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응원했고 열심히 지도했고 잘 됐어. 중도하고 관계없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더 표현했다면 훨씬 내 마음이 큰 사람이지.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태도에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내 얘기가 우리 애가 지나쳐 아이고 뭐 훈련 더 열심히 한 놈이 이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도는 아니지. 그건 아니야. 대종사님 예화 잘 아시겠지만 대종사님 익산에서 소싸움 대회 나가가지고 원불교에서 키운 불법 연구에서 키운 소가 이겼어요. 소싸움 대회에서. 그래가지고 불법 연구에서 키운 소가 우리 원불 불법 연구를 드러냈다고 대종사님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어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퍼레이드를 하고 익산 시내를. 그럼 대종사님 중도에 왔네? 중도에 어긋난 분이네? 얼마나 응원했겠어. 불법 연구에서 이기라고. 그런 게 아니야. 중도 관계없는. 그건 열심히 응원하고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진 사람한테 연민을 가지고 또 저 친구가 다음에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도는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이 원만하게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보응에만 끌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또는 불생불멸에만 끌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인과보응의 자리와 불생불멸의 자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드러나 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양면의 마음을 드러낸다 할 때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도는 인과봉의 세계 속에서 이쪽도 50, 저쪽도 50을 생각한다고. 그건 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에 의두성리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치는 것이 사실은 공부에, 우리 특신급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전 공부를 먼저 한다는 거. 일단은 정전을 공부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는 뭐 3대를 공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사원 보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수양을 하려고 해도 수양의 경지가 어떤 건지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초 지식이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경전 공부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정전 공부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달린 거지, 몰라서 못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더 심도 있게 깊이하고 하는 문제는 다 자기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모든 원불교 교도님들이 가장 기반에 둬야 될 것은 일단 정전이고, 교정 공부가 기반이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핵심을 꼽아라 그러면 이런 쌍짝이죠. 이론상은 기반이죠.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동력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생생약동하게 깨달음이 살아 움직이는 깨달음으로 그걸 변형시켜줘요. 예전에 글로만 존재했고 법문으로만 존재했던 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자리를 두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자각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을 자각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게들 자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말이 나와서 이제 말인데, 정산정산이 법문에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법문 중에 이론상을 채받는 법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이론상을 채받는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론상은 어떠한 법으로 채받는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래 성품을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경계 속에만 파묻혀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싫은 거, 미운 거, 뭐 행복한 거,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시선이 돌아갔는데 그것이 나오는 자리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기쁜 마음, 슬프고 괴로운 마음 어디서 나왔지? 쏙 돌이켜 보니까 청정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이키는 것을 회광반조라고 해요. 정산정산의 법문에 딱 나와요. 성품으로 스스로 회광반조하는 것을 그걸 채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채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막 오만 설명을 다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를 확인하는 게 채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근데 아까 왜 이게 유지가 잘 안 되지? 유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루에 한 번 챙기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그 마음을 못 챙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챙기다가, 그러다가 하루에 2번 챙기고 3번 챙기다가 어느 순간 되면 쭉 유지돼요. 청정한 자리가 안 떠나. 쭉 유지돼.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도 안 써.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러날 때 거기에 이제 좀 심하게 끌려가서 약간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올 때는 조금 강하게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항상 흘러요. 청정한 자리 바탕 이렇게 쭉 생멸 경계와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청정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청정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청정하고 그냥 뭐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그대로 청정하고, 그래서 그 경험과 청정함이 같이 쭉 흘러요. 마음 대중이.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되는데, 시간이 이제 뭐 서원을 세우고 그냥 내가 이걸 챙겨버리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만,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했어,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되던. 근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한 자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아닌 줄 알고 미뤄뒀었는데 계속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 그 마음이. 문득문득 그게 자각이 돼요. 나 맞아. 이거 맞거든? 딴 데가 찾지 마, 이거야, 이거야. 그거 계속 올라와, 그 마음이. 그때 한 번씩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사람들한테 교리 설명할 때 되면 꼭 올라와,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의 말씀에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항상 든든하게 받쳐줘요. 그 시간이 꽤 길었어, 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같이 공부하신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거의 이제 뭐 공부 시작함과 동시에부터 이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마음에, 이 마음이구나 자각을 하시더니 거의 매일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사시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각이 되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얼마나 쏟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안착이 되는 데는 확실히 그 사람마다 그 자기가 쏟는 그 노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특정한 어떤 자기 내면의 경계들 있잖아요. 뭐랄까, 자기 해결되지 못한 자기 문제들, 인연관계 문제랄지, 뭐, 자기 성격의 문제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각했더라도 끌려다니잖아요, 우리가. 굵직굵직한 데서 끌려다니는데, 그것까지 해결되는 데는 시간 더 걸리겠지.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또 10년 단위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한 3년 안에는 그래도 쭉 그 일상에서 흐르는 정도까지는 될걸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교리 해석이나 자신감이 생기고, 이 길이 분명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이 생기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잡념이. 또 바라는 것도 없고. 네, 지금 딱 있는 그 순간에 딱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동시에 공존한다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중도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우치지 않아요. 생멸경계 절대. 생멸경계 속에 살아서 생멸경계 속에서 운전을 하고 막 5만 12해 막 희로애락 속에서 하는데 청정해.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좀 가져보시면, 공부길 분명해져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대중이구나. 흘러갔대 흘러가지 않는구나. 이게 뭐 말씀하시는 대로 치연작용하는데 정체는 여여하구나. 치연작용하는데 정체가 여여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적적한데 성성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공정정지가 이런 거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말씀들이 옛날에 이렇게 조각조각 났던 말씀이 그 체험 하나로 딱딱딱 그냥 꽂혀요. 그냥 탁탁탁.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 말씀들은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다 이거구나. 주저앉으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형상을 찍어놓은 사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쌍이? 근데 그걸 형상을 찍어놓은 사진처럼 인식을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지? 이 자리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는 자리인데 형상으로 그걸 그려놨다고 상징으로 그려놓은 거지 형상으로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진이란 표현도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사진을 보면 그 실상을 보잖아. 예를 들면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 길 가다가 사진 하나 주웠어. 그럼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알아? 사진에 나와 있는 형상만 알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사진의 전제는 깨달음이 있을 때 사진의 전제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실상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사진이란 말도 유용한 거고. 근데 실상에 대한 전제가 없이 사진만 얘기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형상을 추구하지 않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물건이야. 근데 그걸 상징으로 그렸다 할 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성이 아니야. 다방향성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상징으로 표현이 안 돼요. 뭐냐면 상징으로 표현된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관념이라고, 관념. 그래서 실제는 따로 있어. 그 실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화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상징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상징성 너머에 있는 실제를 자각하기 위해서 이런 쌍을 그려놓은 거지. 이런 쌍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뭐 돌고 도는 순한 무궁한 걸 생각하고 이런 쌍을 바탕을 보면은 그 바닥이 동그라미 안에가 텅 비었으니까 공을 상징한 거고 그거 다 형상이지. 그 자체가. 이런 쌍을 딱 보는 순간 망상이 없어. 그게 실상을 보는 거야. 이런 쌍을 봄으로 인해서 회광반조 시켜주는 거지. 이런 쌍을 보는데 거기서 뭐 떠오르나?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나는? 일부러 거기다 의미부여를 하니까 뭐가 떠오르지. 이런 쌍을 봐봐. 뭐가 떠올라? 그러니까 이런 쌍을 보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런 쌍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바로 그게 회광반조야. 이런 쌍을 보면 진짜 이런 쌍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차라리 이런 쌍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거기다가 뭔 자꾸 이상한 그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대종사님이 거기다 그런 의미부여를 했나? 그거 돌고 돈다고 표현하면 그건 인과보응세계지 불생불멸은 아니잖아. 텅 비었다고 하면은 그 텅 비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형상적으로 텅 빈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짜리 텅 비었다는 거고 본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건 다 형상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하지 말고 이런 쌍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이런 쌍을 봐라. 청정하지 않냐? 보는 그 자리가. 이런 쌍을 보는 그 당체를 보라고. 마치 이런 쌍을 걸어놓고 손가락을 든 선사하고 똑같은 거야. 선사가 손가락을 들었어.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손가락을 들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쌍을 봐라. 보는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부처가 그 자리고, 그 자리를 깨닫는 거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거기다 대고 자꾸 그 무슨 뭐 형상적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형상적 의미는 우리 선지님들도 부여를 안 했어요. 그 이게 후대에 그 마음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걷다 대고 오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기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형상을 모셨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실상을 자각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모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쌍을 형상의 이런 쌍을 보면서 실상의 자리를 봐야 되겠죠. 실상은 회광반조를 해야지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그 불상의 대신으로 이런 쌍을 모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고 실제로는 뭐냐면 정산종사님 그 말씀 그 예전 같은 거 이렇게 그 예도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일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다 일원상이 있다니까요. 일원상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히 모신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모시지 않으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모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또 정사동사님 표현 또 그런 말도 있어. 우리가 또 저것은 형상이라고만 취급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면의 마음을 다 챙길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거기에 굉장한 의미 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실상으로 이끌고. 그러니까 그 방편은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 있는가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부를 모셔야지. 진짜 신부를. 그 일원상을 볼 때 드러나 있는 그 자리를 모셔야죠. 우리가 진짜 모셔야 될 자리는 그 신불이지, 신불 일원상.